어, 네. 이거 오면 안 맞다. 자, 그때, 그렇죠. 이제 법칙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관련돼서 각종 부호화 같은 거 있죠, 부호화. 네. 그러니까 데이터 통신 원리 얘기하면서 제가, 통신 얘기하면서, 뭐, 그 주소 변환 체계도 얘기했었고, 그렇죠? DNS와 IP와 맥 주소가 변환되는 과정들을 얘기했었고, 그 뒤에 무선 통신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드디어 이제 부호화라고 하는 걸 얘기했죠, 부호화. 네. 부호화가 그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네. 네. 처음 부호화가 소스 부호화, 소스, 네. 소스. 네. 소스를 디지털화 시키고 압축하는 거, 그렇죠? 네. 두 번째 부호화가 뭐였죠? 네. 채널 부호화. 네. 채널 부호화는 뭐였죠? 오류, 그렇죠. 오류가 발생하는 걸 정정할 수 있는, 검출하고 정정할 수 있는 거였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제가 소스 부호를 얘기하면서 소스 부호화가 두 가지가 되겠죠. 소스 부호할 때 주로 이제 압축이 수반되는데, 압축이 이런 압축, 이런 압축.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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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예. 비손실, 무손실 압축이 있고 손실 압축이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손실 압축이 가능한 데이터는 영상 데이터, 네. 무손실 압축이 필요한 거는 텍스트 데이터, 네. 그렇죠. 네. 자, 텍스트 데이터 압축 그 방식 뭐가 있었죠? 네. 네. 제가 표에서 오른쪽에 있는 거 있죠, 그렇죠? 제가 한마디 하고 넘어갔어요, 그냥. 네. 네. 텍스트 보호 방식 기술, 네. 허프만 보호 기억나세요? 네. 허프만 보호라고 했었죠? 네. 네. 동영상 압축하는 거는 뭐 MPEG 그렇죠? 네. 정지 영상은 이미지는 JPEG 같은 거 이런 게 있다고 했었죠. 네. 자 이렇게 했었고 뭐 제가 또 변조도 좀 얘기했었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식별자 얘기하면서 네. 사람이 식별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컴퓨터가 식별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랬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프로토콜도 얘기했고 그렇죠? 프로토콜. 네. OSI 7레이어, TCP/IP 4레이어 얘기했었죠. 네. HTTP는 몇 개층인가요? OSI 7레이어에서 HTTP라고 하는 이 프로토콜은 몇 개층 프로토콜인가요? 7개층 프로토콜이죠. 어플리케이션 계층 프로토콜. 네. JPEG은 몇 개층이죠? JPEG, JPEG, 프레젠테이션, 표현 계층, 네. 압축 같은 거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계층이에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IP는 네트워크 계층이죠. 네. 네. 오케이. 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IPv4 얘기했었죠. 제가 IPv4. 네. IPv4의 클래스 기반 주소 체계를 얘기했었죠. A, B, C 클래스. 네. 그래서 A 클래스는 전체 32비트 중에서 몇 비트가 네트워크 영역이죠? 8비트. 그렇죠? 네. B 클래스는 16비트. C 클래스는 24비트. 그렇죠? 네. 각각 수용할 수 있는 호스트 개수가 달라졌었죠. 네. 그 다음에 제가 프라이빗 IP 어드레스 레인지도 얘기했었죠. ABC 클래스. 네. 네. 그리고 IPv4의 헤더도 우리 봤었죠. 헤더. 네. 네. 자, 헤더에서 떠오르는 그 필드가 뭐가 있나요? 네, TTL 있었죠. TTL. 네. 근데 가장 핵심적인 필드는 뭐예요? IP죠. 송신 IP, 수신 IP.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거기에 체크섬도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 데이터 밑에 붙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랭스 붙고, 네. 그다음에 두 개만 더. 중요한 두 가지가 안 나왔어요 지금. 프로토콜. 네. 이 IP 프로토콜이 어떤 다른 프로토콜과 연동됐을 것인지, 그렇죠? TCP인지 UDP인지 IP색인지, 네. 그렇죠? 네. 하나 더, 마지막 하나 더. 네. 얘는 가변 길이 헤드다. 네. 또 그 중에서 네? 안, 안 들려요. 네. 가장 상단에서 두 번째 필드가 뭐였죠? 두 번째나 세 번째 필드가 뭐였죠? 네, 타입 오브 서비스, TOS, 타입 오브 서비스, 네. 서비스 유형.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해당 이 패킷을
프리미어로 보낼지 아니면은 미디움으로 보낼지 아니면 아주 푸어하게 보낼지를 거기다 정해가지고 그걸로 QoS를 처리할 때 TOS 필드를 쓴다고 했었죠. 자, 뭐 그런 것들이 내가 볼 때 이제 좀 몇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다양한 전송 방식, 그렇죠? 전송하는 방식에 대한 프로토콜들을 좀 볼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이제 TCP죠. TCP가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걸 처음 알아봤죠. TCP는 TCP였지 이게 트랜스미션 컨트롤인지 몰랐죠. 그렇죠? 그래서 TCP는 전송을 제어하는 프로토콜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전송을 제어 프로토콜. 그래서 얘는 두 종단 간의 연결을 설정한 다음에 데이터를 교환하는 연결형 프로토콜이에요. 연결 지형, 커넥션 오리엔티드 프로토콜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밑에 그림이 정말 잘 이 IP랑 TCP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왼쪽에 있는 컴퓨터, 오른쪽 컴퓨터가 보게 되면 컴퓨터는 하나의 호스트죠. 이 호스트와 호스트 간 통신하는 건 IP가 관장합니다. IP. 그렇죠? 송신자 IP랑 수신자 IP. IP가 관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IP는 호스트 대 호스트 간 통신이고요. TCP는 이 호스트 위에 있는 응용 프로세스까지 올라가서 제어를 하는 거예요. 해당 호스트에 떠 있는 각종 프로세스들. 그래서 프로세스 간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TCP가 쓰이는 거죠. 그때 프로세스를 구별하는 구별자로 포트 번호를 사용하는 거죠. 포트 번호. 그래서 하나의 IP를 갖고 하나의 호스트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떠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HTTP 서비스야. 그러면 걔가 포트 번호가 80 포트를 달고 떠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SSH 서비스야. 그럼 22번 포트를 달고 떠 있겠죠. 자, 이게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야. 그럼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뭐 1501 포트, 1502 포트를 쓰겠죠. 그래서 포트는 프로세스를 구별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TCP는 이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간 메시지를 전달할 때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운데 보시게 되면 노드 투 노드는 데이터 링크 레이어, 호스트 투 호스트는 네트워크 레이어, 프로세스 투 프로세스는 트랜스포트 레이어라고 써 있죠. 이걸로 구별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또 TCP는 흐름 제어라고 하는 것과 오류 제어라는 메커니즘을 또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보면 될 것 같고요. TCP도 하나의 프로토콜이니까 얘도 IP처럼 헤더 구조를 갖고 있어요. 헤더 구조. 이게 지금 TCP의 헤더예요. 헤더. 20바이트 길이를 갖고 있네요. 가장 핵심은 포트예요. 포트. 소스 포트랑 목적지 포트가 올라가 있죠. 그리고 시퀀스 번호랑 액크놀러지먼트 번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씬 에크 할 때 그렇죠? 순서 번호를 가지고 있고 또 에크 상대가 인지했다는 것을 알려줄 때도 그 번호를 가지고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포트랑 씬 에크가 TCP 헤더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좀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거죠. 플래그 비트. 플래그 비트. 여기 URG, ECK, PUSH, RESET, SYN, FIN 이게 있죠? 6개 비트. 플래그 비트. 그래서 이 플래그 비트를 가지고서 현재 이 TCP 통신을 할 때 내가 지금 연결을 맺으려고 하는 건지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종료를 하고자 하는 건지를 이걸로 이 플래그 비트로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초에 연결을 하고자 할 때는 SYN 플래그를 세워서 보내겠죠. 그렇죠?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에는 푸시 플래그를 세워서 주고받는 거고요. 에크 플래그는 상대방이 이제 잘 받았다. 뭘 알려줄 때 이 플래그가 세트는 되겠죠. C는 연결을 끊고 싶을 때 세트하겠죠. 이게 기본적인 이제 TCP의 플래그 비트 메커니즘이에요. 하나만 더 설명하면 윈도우 사이즈. 윈도우 사이즈. 이거는 송수신 측의 버퍼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아까 흐름 제어랑 관련돼 있어요. 흐름 제어랑. 자, 아까 통신 프로토콜 제가 기능 설명할 때 흐름 제어가 뭐라고 했었죠? 흐름 제어. 흐름 제어란 수신자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도록
제어하는 거죠. 네. 수신자가 만약에 지금 내가 데이터를 한 번에 한 번 씬 보내고 에크를 받기 전까지 한 번에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사이즈가 65536비트야. 아니면 나 지금은 10밖에 안 돼. 네, 이렇게 네, 정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그때 내가 얼마큼 받을 수 있어라고 정할 수 있는 필드가 필요하겠죠. 그게 윈도우 사이즈예요. 이게. 윈도우 사이즈. 네, 이 정도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TCP가 아까 연결 지향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연결을 최초에 맺을 때 three-way handshaking 과정을 통해서 연결을 최초에 맺어요. 그렇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씬을 보내면 서버가 씬 에크를 보내고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에크를 보내야지만 연결이 맺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세션이 맺어지는 그 3단계 핸드쉐이킹 과정이에요. 네. 자, 이거 보시고 어떠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만든 것 같아요? 씬을 보내고 수신자가 나 씬 오케이 씬 에크 그럼 다시 최초 소신자가 오케이 에크 되는 거죠. 네. 이리고 나면 이제 실제 데이터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근데 해커들이 이제 이 TCP 3 핸드쉐이킹 체킹 보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구나. 오 그래 알았어. 얘는 시네크 에크를 다 해야지만 연결을 맺고 데이터를 처리하는구나. 그래 그럼 알았어. 내가 10만 보내고 상대방 시네크를 보낸다면 내가 가만히 있어봐야지 그냥. 에크 안 보내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한 100개, 1000개, 만 개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서버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왜 에크가 안 하고 있지? 기다리고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씬 에크를 보내고 나서 에크를 기다리기 위해서 이 TCP 백로그 큐에 요, 요 연결이 지금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큐가 쌓였어. 맥스 큐를 사이즈 넘어갔어요. 어떻게 되죠? 그 이후에 들어오는 씬 요청은 그냥 먹통이에요. 먹통이 돼가지고 상대방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네, 씬 플러딩, 네, 서비스 거부 공격. 네, 네. 그래서 해커가 이렇게 선량하게 만들어진 3-way 핸드쉐이킹 프로토콜을 악용해가지고 디도스 공격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거 막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방화벽을 둬서 한정된 시간 내에 씬 패킷이 무수히 많이 오면 걔를 차단시킨다? 네. 뭐 그것도 방법이겠죠. 네. 근데 만약에 해커가 선량한 그 사용자 PC를 해킹해가지고 거기다가 좀비 에이전트를 깔았어요. 좀비 에이전트가 그냥 마치 그냥 요청하는 씬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서로 다른 IP에서. 그럼 이걸 받는 수신자는 이게 과연 해커가 보내는 건지 정상적인 사용자가 그냥 접속 요청한 건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잘 해야 되겠죠? 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런 전송 계층 프로토콜 차원에서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는 뭔가 방법이 있을까? 이제 그런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근데 이게 대기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그가 특정 시간 동안 안 오면 끊는데 그거를 초과하는 데이터가 오게 되는 거니까. 네. 자, 숙제입니다. 자, 이게 이제 TCP3웨이 핸드쉐이크이고, 자, 이게 맺혀진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네. 데이터를 보내고, 보낼 때는 이 시퀀서 번호에다가 내가 송신하는 패킷의 순서를 관리할 수 있고, 에크 번호를 통해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요청하는지 패킷을 명시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네. 네. 그다음에 연결 해제. 자, 연결 해제는 4-way 핸드쉐이크예요. 4-way 핸드쉐이크. 네 단계를 밟아야지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첫 번째로 클라이언트가 피드를 보냈어. 그러면 서버가 에크를 보내겠죠? 네. 근데 에크를 보내고 나서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다시 그냥 클라이언트가 오케이 에크를 보낼 것 같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서버가 잠시 후에 다시 피네크를 한 번 더 보내요. 그리고 나서 클라이언트가 오케이 에크를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핀을 설계하는 분이, 그러니까 연결 해제 메커니즘을 설계하신 분이 이렇게 4단계로 핀을 보내고 서버가 에크 한번 보내고 좀 이따가 피네크를 보내게끔 만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걸 빼도 이거 빼도 됐을 텐데, 그렇죠? 아니, 얘를 뺐던가, 그렇죠? 네. 그냥 피네크 에크 해도 됐을 텐데, 굳이 이거를 넣은 이유가 뭘까요? 자, 일단 얘는 이제 연결을 최초에 맺는 게 아니라 맺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끊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끊어달라고 했을 때 그 순간 서버가 먼저 요청했던 클라이언트의 그 요청을 처리를 하고 있을 수 있겠죠. 아직도 안 끝나고. 그렇죠. 네. 어, 처리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에크 그래 알았어 좀 기다려봐. 들어와서 다 처리한 다음에 이제 피네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알았어 오케이 끊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 에크랑 피네크라는 과정이 두 개가 서버가 나눠서 보내는 이유가 그런 거에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 이제 실제 연결을 맺고 전송하고 종료하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드의 그 TCP 연결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도표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스타블시라고 하는 거는 최초 CNC 네크 에크 끝나고 나서 연결이 맺어진 거예요. 이게 이스타블리스 상태고요. 네. 마지막에 클로즈 상태는 연결이 다 종료된 상태죠. 중간에 약간 과도기 상태가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연결을 맺고 끊는 과정에서 이런 상태를 갖고 있다. 자, 이거를 어떻게 보죠? 여러분들 실제 이걸 하면 내가 테스트 해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걸 테스트하고 해보고 싶어. 그럼 뭐 와이어 샤프를 깔아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명령어로 net stat 하고 나서 마이너스 -an 하고 나서 내가 연결을 맺은 상대방 호스트 IP를 치게 되면 걔랑 나랑 맺어진 세션의 그 상태가 나타나요. 네, 참고하시라고 제가 담았고요. 네. 자, TCP가 이렇죠. 그러니까 되게 TCP가 어때요? 연결은 조금 쉽게 맺게 해주면서 끊는 건 어렵게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이게 TCP의 특징이에요. 네. 그리고 아까 연결 맺는 과정에서 디도스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약점을 갖고 있다. 어떤 거요? 네. 이거는 그냥 연결 번호예요. 내가 시퀀스 번호 관리하기 위해서 임의로 설정하는 번호예요. 이미 설정 오늘 나중에 뭐 플러스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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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그게 지금 연결 TCP의 프로토콜 지금 네, 네. 다른 연결은 또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TCP가 안 딴 거죠? 네. 그럼 당연하죠. 네. TCP만 플러스 1이니까. 아, 그 TCP가 아닌 또 어떤 게 있죠? TCP 말고 또 UDP. 그 설명 드릴게요. UDP는 순서 번호 관련된 게 없어요. 네, 지금 UDP 있잖아요. 이게 UDP 헤더예요. 자, 어떻게 됐죠? 되게 심플하죠. 송신지 포트, 투신지 포트, 끝. 네. 시퀀스 번호 관련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막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릴 앤드 쉐이크가 없어요. 그냥 얘 보내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얘는 비연결형 프로토콜인 거예요. 자, 그러면 UDP를 쓰는 UDP를 전송 계층 프로토콜로 쓰는 응용이 뭐가 있을까요? 네? SNMP, 네, SNMP. 네. 자, SNMP가 어떤 프로토콜이죠? 네, 네트워크죠. 네. 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네,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토콜이거든요. 네. 오케이. 네. 저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체크하는 프로토콜이 SNMP고 그때 UDP를 전송 계층으로 써요. 몇 번 포트를 쓰죠? 네. 161, 162를 쓰고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UDP를 전송 대칭 프로토콜로 쓰는 애플리케이션이 DNS. 네. 또 있나요? 스트리밍 동영상 재생. 네. 이게 뭔가 속도가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는 UDP를 써요. 그러니까 속도가 중요하고 대신에 약간 품질은 덜 중요한 곳에 쓰는 거죠. UDP를. DNS를 UDP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DNS 퀄이 되게 빨리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걔는 DNS는 URL을 치고 나면 IP가 빨리 튀어나와서 붙어야 되지 어느 세월에 커넥션 맺고 순서대로 가려고 하겠어요. 그럴 필요까지 없는 프로토콜이 DNS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심플하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제3의 전송 계층 프로토콜이 나왔어요. 이제 SCTP. 스트리밍 컨트롤 트랜스미션 프로토콜. 아까 TCP는 신뢰성이 있지만 느리다. UDP는 빠르지만 신뢰성이 없다. 두 개를 하이브리드한 거예요. 그게 SCTP예요. 자, 그럼 얘는 연결 지향일까요? 연결 지향이 아닐까요? 두 개를 섞었어요. 연결 지향이겠죠. 그렇죠. 신뢰성까지 보장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특징은 멀티 호밍과 멀티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가장 큰 핵심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멀티 호밍. 자, 집으로 가는 길이 많다. 내가 집으로 들어가는 대문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쓰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대체 경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정문과 후문의 IP를 각각 다르게 할당해가지고 정문이 문제가 있으면 후문으로도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 대체 경로를 갖고 있다. 이게 멀티호밍이에요. 멀티 스트리밍은 이제 보통 연결 하나 세션을 맺으면 보통은 하나의 데이터 타입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파이프라인을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세션에다가 빨대를 두 개 꽂아가지고 각 빨대마다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게 한다 이 뜻이죠. 멀티 스트리밍. 이게 SCTP의 핵심 두 가지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핵심 특징은 연결 설정 해제 과정에서 세션 초기화를 연결을 맺을 때 3웨이가 아니라 4웨이 핸드쉐이크를 해요. 4웨이 핸드쉐이크. 아까 제가 TCP에서 3웨이 핸드쉐이크에서 TCP 신 플러딩을 어떻게 막습니까? 하는 거에 대한 답이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그 트랜스미션 시퀀스 넘버, 그다음에 스트링 시퀀스 넘버라고 하는 걸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순서 번호를 갖고 있는 거죠, 이건. TCPS 네트처럼. 그 다음에 세션을 종료할 때 3단계로 줄여가지고 좀 빨리 끊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놨죠. 이게 특징이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림이 있죠. 위에 왼쪽 그림은 멀티호밍이에요. 멀티호밍. 대문 두 개 있는 거죠. 정문과 호밍 두 개 있는 거고. 오른쪽 게 멀티 스트리밍. 빨대 두 개 꽂아서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게. 그리고 이제 헤더를 두 개 보게 되면 왼쪽은 TCP고 오른쪽은 SCTP예요. 그렇죠? 단순해졌죠. 그러니까 TCP보다는 단순해졌어.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그 청크 번호라고 하는 것을 관리해가지고 그러니까 신뢰성 있는 통신을 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 컨트롤 청크, 데이터 청크. 자, 이 정도까지 하고, 네. 자, 제가 4의 핸드쉐이크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얘는 이제 아까처럼 시네카 에크가 아니고 이니트 에크를 받아요. 이때까지는 얘는 그 백로그 큐에다가 올려놓지 않아요. 메모리에 올려놓지 않아요. 그 메모리 점유 안 해. 쿠키 에코가 와야지만 쿠키 값을 검증을 하는 거지, 이제. 상대방이 보낸 쿠키 에코 값을 보고서 정당한 쿠키인지를 확인하고 나서 정당한 쿠키이면 일단 백로그 큐에 담는 거죠. 그리고 쿠키 에코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정당한 쿠키에 대해서만 프로토콜 컨트롤 블록을 생성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TCP SYN 블라인드 어택, TCP SYN 플러딩 어택을 막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뒤에 나와 있는 데이터 전송할 때 이 청크 번호를 가지고서 순서 번호를 관리하는 거는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송 방식을 했고 이제 다섯 번째 전송 경로 설정 하기 위한 라우팅을 좀 볼게요. 라우팅. 네. 자, 라우팅은 그렇죠? 네. 어떻게 갈 것인지 경로를 찾는 메커니즘이죠. 네. 상대층에서 일어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런 여러 가지 라우팅 프로토콜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진 않을 거고,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라우팅 프로토콜은 네, 라우팅 테이블, 라우터가 라우팅 정보를 교환하는 메시지, 그다음 매트릭, 네, 표적 경로를 결정하는 그런 참조 정보, 네, 매트릭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을 보면 아래 이제 빨간색, 그 검정색 그림처럼 네, 이 라우팅 테이블 정보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내가 목적지가 있죠, 목적지. 네. 자, 이런 목적지로 가는 경우에는 이런 게이트웨이를 거쳐 가야 돼. 근데 내 지금 호스트에 있는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통해서 나가. 네. 그다음에 경로는 이 정도 경로가 소모돼. 이런 정보가 이제 라우팅 테이블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보를 보고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예를 들어서 여기 23, 25, 25, 25 요 대역에 있는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이 나온 이 게이트웨이를 보내는 거죠. 2320, 1517호를 보내는 거고, 그렇죠? 아니 2320으로 시작하는 네트워크 대역에 그러면 2320, 1517호를 보내는 거고, 네. 기타 다 나머지는 다 2320, 141로 보내는 거죠. 네. 그래서 목적지의 대역에 따라서 내가 게이트웨이를 정하는 거죠. 네. 네. 이게 라우팅 테이블이고, 네. 그다음에 그럼 라우팅 테이블을 누가 만드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라우팅 테이블을 사람이 만들 수도 있고, 자동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럼 누가 만드는 게 좋을까요, 라우팅 테이블을? 라우팅 테이블을 사람이 그냥 스태틱하게 이렇게 정해놓고 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뭔가 어떤 알고리즘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테이블을 갱신시키는 게 좋을까요? 일장일단이 있겠죠. 그렇죠? 네. 음. 변화가 거의 없어요. 변화가 없어. 그런 경우는 스태틱으로 관리하는 게 낫겠죠? 왜냐면 자동으로 관리하려면 라우팅 그 프로토콜이 계속적으로 정보를 찾고 업데이트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트래픽을 유발하거든요. 근데 망이 큰 경우에는 이제 수동으로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자동화된 동적 라우팅 테이블 관리하는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런 얘기를 좀 뒤에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라우팅 프로토콜 분류가 라우팅 테이블을 그냥 고정해서 수동으로 관리하느냐, 스태틱. 라우터가 스스로 알아서 동적으로 관리하느냐, 다이나믹 이렇게 분류해요. 그리고 라우팅 정보를 관리하는 범위가 내부, 그러니까 인트라넷에서 쓰는 거냐, 아니면 인터넷 영역에서 기관과 기관 간 쓰느냐에 따라서 인트라 도메인 라우팅, 인터 도메인 라우팅으로 나누죠. 그렇죠? 그래서 인트라 도메인은 그냥 특정 영역, 스스로 라우팅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특정 기관 내에서 쓰는 게 이 인트라 도메인이고요. 인터 도메인은 우리 기업 A와 기업 B가 또 ISP가 통신을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할 때 상호간에 각자 갖고 있는 라우팅 테이블을 교환할 때 그때는 인터 도메인 라우팅 프로토콜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내 외부에 따라서 라우팅 프로토콜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관리하는 알고리즘이 중요한데 이 알고리즘이 크게 거리 벡터 방식과 링크 스테이트 방식으로 분류를 해요. 디스턴스 벡터, 링크 스테이트. 자,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좀 머리가 빠개질 것 같죠? 빠개질 것 같고 어떻게 외울지 고민되시죠? 그래서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10분 쉬었다 갈게요.